첫 번째 사연은 아일랜드 고등학생의 사연입니다. 쟤 미쳤나 보네. 기모노가 한국 전통 의상이라고? 개념이 없나 보네. 여러 학생이 수근거리고 웃어댔고 교사는 당황스러워하며 분위기를 진정시켰죠. 기모노를 입은 여학생은 빨개진 얼굴로 충격을 먹은 듯 뛰쳐나갔어요. 오늘은 아일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 문화축제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더블린의 고등학교 선생님 카밀라를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라고 해요. 더블린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날 아침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은 우리 학교의 문화축제가 열리는 날로 학생들이 준비하는 다양한 나라의 전통을 축하하는 행사였어요. 북적이는 복도를 지나자 공기는 흥분과 함께 식당에서 준비 중인 다양한 세계 각국의 요리 냄새로 가득했어요. 복도에 학생들의 작품을 고정하는 작업을 막 마쳤을 때 타라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타라는 전염성 있는 열정을 가진 밝은 눈의 영국 소녀였죠. 그녀는 섬세한 벚꽃으로 장식된 실크 천으로 된 아름다운 기모노를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옷을 자랑했죠. 카밀라 선생님, 제가 한국 문화축제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녀는 자부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내려앉으며 잠시 멈칫했죠. 기모노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한국적인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뭔가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바로 알았지만 그때는 타라에게 말하기엔 너무 늦었죠. 저는 멀리서 타라를 지켜보았어요. 타라는 다른 학생들의 조용한 웅성거림과 혼란스러운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복하게 부스 사이를 오갔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은 당황한 듯 보였지만 서로 속삭이면서 예의를 지켰어요. 몇몇 학생은 호기심에, 몇몇 학생은 즐거워했고 몇몇 학생은 노골적으로 분노했어요. 저게 일본 문화인 거 몰라요? 한 학생이 속삭였어요. 어떻게 둘을 혼동할 수 있죠? 또 다른 학생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타라가 문화적 감상의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결국 터질게 터졌죠. 장기자랑 시간이었어요. 타라는 전통춤을 추게 되었어요. 무대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기모노를 입고 무대에 오른 타라는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음악이 시작되자 관중석의 조용한 기운이 감돌았고 타라를 덮쳤어요. 웃음소리와 분노, 욕설은 그녀를 향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는 깨달음과 뺨을 타고 올라오는 부끄러움을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흔들렸고 열심히 연습했던 댄스 스텝은 100여 명의 시선이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사라져버렸죠. 공연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타라는 서둘러 무대 뒤로 뛰쳐나갔어요. 무대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저는 서둘러 그녀를 찾았어요. 자랑스럽게 입었던 기모노는 바닥에 구겨져 있었고 이는 수치심의 상징이었어요. 많이 준비하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타라가 울먹였어요.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축하하고자 하는 문화의 복잡성을 교육하고 이해하지 못한 우리의 집단적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었어요. 그날의 나머지 기억은 흐릿했어요. 타라의 사과가 이루어졌고 축제는 침울하게 끝났으며 교육자로서 우리는 그 여파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어요. 힘들게 얻은 교훈이었고 그날 저녁 생각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것이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절실히 필요한 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은 평소 학교의 활기찬 에너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축제 장식은 전날의 행사로 인해 색이 바랜 채로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침 일찍 다른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어요. 우리는 교무실에 둘러앉아 침울한 표정으로 각자 문화축제가 어떻게 문화불감증에 대한 교훈으로 변질되었는지 각자의 생각과 씨름했어요. 오설리반 교장 선생님이 목을 가다듬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해 여기 있지만 어제 우리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그는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후회 섞인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타라 사건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문화적 뉘앙스에 대한 이해의 격차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동의의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사실이었죠. 문화적 이해의 차이를 함께 엮으려는 우리의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기를 놓치고 있었어요. 회의는 직원들을 위한 문화 감수성 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워크숍 실시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어요. 문화 컨설턴트와 함께 문화 전통의 표면만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역사를 깊이 파고드는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늦게 저는 타라와 1대1 대화를 나누었어요.
불쌍한 소녀는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조용한 내성적인 모습이었어요. 타라, 축제에서 일어난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부드럽게 말했죠. 지도가 부족했고 그건 선생님들의 책임이야. 우리 모두가 깨닫는 게 중요해 보여. 타라는 일본과 한국 문화의 차이점, 기모노의 의미, 문화적 상징 뒤에 숨겨진 맥락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열심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이해의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저 문화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리하게 굴려는 건 아니었어요. 타라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알아, 타라. 그건 아름다운 일이야. 하지만 문화에 대한 사랑에는 그 문화에 대해 배우고 이해해야 할 책임이 따르지. 라고 제가 말했죠.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다양성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축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로부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학교는 새로운 에너지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대화를 촉발시켰어요. 문화 전문가들과 함께 패널을 구성하고 학생 주도의 문화 동아리가 결성되었으며 도서관은 세계 문화와 역사에 관한 새로운 책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타라는 배움을 바탕으로 학교의 문화인식 개선에 앞장섰어요. 그녀는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유익한 환경에서 자신의 유산을 공유하고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문화교류 동아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사건으로 학교 내부는 뚜렷한 변화로 가득했어요. 타라 사건은 단순한 사과나 징계 조치로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앉았어요. 우리는 교실 벽에 걸린 대형 세계지도 주위를 돌며 각자 자신의 출신 국가를 가리키고 유산의 일부를 공유했어요. 한국인 학생 민지는 한복의 선명한 색감과 우아한 움직임을 설명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한복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옆에서 일본 교환학생 켄지 씨는 섬세한 종이 부채를 펼쳐 보이며 일본 부채춤의 복잡한 예술을 설명했어요. 그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했지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런 일이 있은 후 완전히 마음을 열기를 주저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러한 감정을 탐구하고 축제 후 먼지처럼 쌓인 혼란의 층을 풀도록 격려했어요. 자랑스러워해도 괜찮아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의 문화를 보호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자부심이 우리의 공감에 그림자를 들이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열린 자세를 갖도록 합시다. 제 말에 무게가 느껴진 듯 교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학생들의 이해했다는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타라도 그 자리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용했지만 그녀는 말보다 경청을 더 많이 했고 경청할 때는 사려 깊고 신중한 말을 했어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녀가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선 왕조와 기모노의 모티브에 담긴 상징에 대해서요. 저는 그것이 바로 배움의 아름다움이란 걸 다시금 깨달았죠. 타라는 한복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민지와는 뜻하지 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모두가 바라던 화합의 본보기이자 살아 숨쉬는 광경이었어요. 그들은 문화교류 동아리에서 함께 일하며 행사를 기획하고 대화와 배움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동아리 모임을 준비하던 중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곧 개최할 문화 화합의 날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타라는 말만큼이나 빠르게 움직이는 손과 아이디어로 가득 찬 얼굴로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박람회처럼 부스를 설치해 각자의 문화에서 가져온 물건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녀가 신나게 제안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래. 공연도 하고 전통 의상을 입고 패션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젊은이가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함께 엮어 새롭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대화는 타라와 서울에서 온 하나라는 신입생이 나눈 대화였어요. 두 사람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한국 풍습에 관한 책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타라는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고 하나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열정으로 대답했어요. 단순히 한복을 입거나 전통춤을 추는 것이 아니야. 하나가 설명했어요.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 있는 정신, 조상에 대한 존경심,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지. 타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말을 흡수했어요. 이제 완벽히 이해했어. 라고 그녀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 교류를 목격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화합의 장이 단순히 문화적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영받고 축하받는 공간을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문화 화합의 날이 열리기까지 몇 주 동안 학교의 에너지는 넘쳐났죠.
바람에 나부끼는 국기와 세계 각국의 음악이 공기를 가득 채우며 학교 안뜰은 지구촌 마을로 변했어요. 학생들은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자신의 유산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얼굴에 자부심을 빛냈어요. 민지와 타라는 모든 곳에서 조율하고 웃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리고 타라와 민지가 임시 무대에 서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할 때 저는 진정한 문화적 화합이 이런 것임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불쾌감을 주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요. 문화화합의 날 이후 학교의 공기는 성취감과 새로운 이해의 정신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었어요. 의도치 않게 기모노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일본 학생들은 여전히 사건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어요.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수적이었어요. 이 사건의 주동자인 아키오가 평소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후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히로코, 유미, 타케시 등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앉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기로 다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이해했죠. 사과가 있던 날 공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했어요. 정장 기모노를 입은 일본 학생들이 학교 강당 앞에 섰어요. 아키오가 앞으로 나서서 차분하지만 감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오늘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어요. 라고 그는 시작했죠. 저희의 행동이 악의적인 의도는 아니었지만 혼란과 당혹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기모노의 문화적 의미를 존중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타라와 우리가 기념해야 할 한국 문화를 모두 무시했어요. 그의 말에 무게의 장내가 무거워지자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가볍고 형식적인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우리 학교의 수많은 문화를 존중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일본 학생들의 변화를 목격했어요. 학생들은 더 사려 깊어지고 문화적 토론에 더 많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타라 역시 이 경험을 통해 성장했어요. 그녀는 아키오와 그의 친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다양한 문화, 집단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실수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죠. 학교 교내는 이제 졸업이 임박하고 겨울방학에 대한 기대감으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익숙한 연말의 혼란 속에서도 학생들 사이에는 성숙하고 사려 깊은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이는 1년간의 문화적 감수성 여정의 정점인 깨달음의 자수 행사에서 가장 잘 드러났어요. 이 행사는 각 학생들이 1년 동안 습득한 지식과 이해를 축하하기 위해 기획되었어요. 천의 수를 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지혜의 실로 마음과 정신의 수를 놓는 행사였어요. 각 학생들은 한 해 동안의 문화 탐험을 통해 얻은 개인적인 깨달음을 담은 미술 작품, 글, 공연 등을 출품하도록 격려받았어요. 학교 미술실은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만큼이나 다채로운 작품들로 가득 차 활기찬 분위기가 되었어요. 언제나 선구자였던 타라는 혼란에서 이해로 나아가는 여정을 담은 혼합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색과 재료의 아름다운 혼돈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각 파트는 학습의 각기 다른 단계를 나타내며 모두 자수실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우리 문화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했죠. 민지는 한국 전통 부채를 제작하고 그 위에 문화적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서로 다름을 포용하는 데서 오는 힘에 대한 강렬한 시를 썼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화합과 이해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녀의 신념이 담긴 작품이었어요. 아키오는 학교 내 문화교류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 시리즈를 선보였어요. 그의 컬렉션은 공감과 열린 마음의 영향에 대한 시각적 소설로 깨달음은 종종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죠. 깨달음의 자수 행사는 학생들의 경험, 성장과 이해에 대한 집단적 상징이 되었어요.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초대되어 학생들이 얻은 통찰의 깊이에 경외감을 느끼며 전시물을 둘러보았어요.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저는 학생들과 함께 메인홀에 모여 마지막 회상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는 한 해 동안의 승리와 도전, 우리의 여정을 촉발시킨 기모노 사건, 그리고 우리의 집단적 깨달음에 기여한 수많은 작은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 해 동안 저를 이끌어준 명언을 학생들과 공유했어요. 교사의 한 땀 한 땀이 교실의 조화를 엮는다. 저는 학생들을 인도하는 실이 되기를 바라며 한 해를 시작했지만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커뮤니티의 조화를 이루는 실이 되어 저 혼자 꿰맸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어요. 학생들은 단순히 성적표와 표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과 머릿속에 깨달음을 수놓은 채 이 행사와 한 학년을 떠났어요. 학생들은 문화적 감수성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이해,
공감이 필요한 여정이라는 것을 배운 것 같았죠. 학기 종료를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자 학생들은 수놓은 경험의 자수를 들고 학교 밖으로 쏟아져 나왔죠. 한 해 동안의 교훈은 이제 그들의 일부가 되어 교문 너머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깨달음의 자수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으며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이해의 실을 더 넓은 사회 구조에 엮어 그들이 남긴 자수처럼 활기차고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이었죠.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겪은 문화적 차이와 이해에 대한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파라과이 고등학생의 사연입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한 고등학교. 쉬는 시간에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네요. 한국 장애인 차별 심하다던데? 무슨 한국이야, 여기서도 혼자서 못하는데 한국 가면 할 수 있겠냐? 학생들은 가운데 한 소녀에게 심한 말을 하고 있죠. 오늘은 몸이 불편한 한 소녀가 한국에 가게 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와 편리시설에 감탄하게 되는 이야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 니키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니키입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자란 저의 세상은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과 배려 덕분에 행복의 나날들이었어요. 제 가족은 근육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며 제 인생의 기둥이 되어 주었죠. 장애는 제 인생의 일부이긴 하지만 장애가 제 꿈과 열망을 가릴 수는 없었죠. 학교는 저에게 안식처이자 전쟁터였어요. 성적은 늘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장애를 먼저 본 사람들의 불친절한 시선과 속삭임을 자주 겪어야만 했죠. 이러한 성장기를 통해 저는 강해졌고 다른 사람들이 제게 부여한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제 잠재력을 알아본 부모님은 제가 활기차게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극복해야 할 신체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셨죠. 이 믿음은 제가 학업에 매진하고 국경을 넘어 미래를 꿈꾸게 될 수 있게 된 원동력이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제 관심사는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언어와 문화에 매료되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에 끌렸어요. 이러한 관심은 단순한 학문적 흥미를 넘어 주변 환경 너머의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속 깊은 곳의 열망이었죠. 제 10대 시절은 학문적 성취와 개인적인 고난이 뒤섞인 시기였죠. 저는 우정과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법을 배웠고 종종 장애로 인한 차별의 고통을 느꼈죠.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열정을 더욱 타오르게 했어요. 이 시기에 한국에 대해 처음 들었죠.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한국의 첨단 기술과 풍부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이야기는 저를 사로잡았죠. 저는 친구가 서울의 번화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넋을 잃고 들었죠. 고등학교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꿈은 더욱 커졌죠. 아순시온의 익숙한 거리를 벗어나 새로운 꿈을 현실로 만들기로 결심했죠. 이 꿈이 곧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기회는 유학생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뜻하지 않게 찾아왔죠.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을 기억해요. 믿기지 않는 마음과 벅찬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제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출국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에게 준비와 작별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은 제가 떠나는 것이 슬프긴 했지만 무척 자랑스럽고 지지해 주었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자 제가 성장하고 잠재력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비행이었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야기와 이미지로만 알고 있던 땅에서 모험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서울에 착륙하는 순간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것 같았죠. 공항은 활기찬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파라과이의 느긋한 생활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첨단 기술의 존재였어요. 길 안내를 도와주는 로봇,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화면 등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특히 서울의 인프라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돋보였죠. 경사로, 엘리베이터, 잘 설계된 대중교통 덕분에 도시를 쉽게 이동할 수 있었죠. 이러한 환경은 저와 같은 장애인의 필요를 간과하는 듯한 다른 곳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저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것은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죠.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었죠. 낯선 사람들이 제 짐을 들어주거나 혼잡한 지역을 안내해주곤 했죠. 개인주의가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파라과이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분주한 도시 생활은 짜릿하지만 때때로 부담스러울 수 있었죠. 붐비는 거리와 바쁜 스케줄은 빠르게 돌아가는 서울의 삶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죠.
저는 이 역동적인 환경에서 일상에 적응하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 장벽이었죠. 한국어를 꾸준히 배우는 과정에서 제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 좌절하는 순간이 많았죠. 하지만 도전과 함께 장점도 생겼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장애에 대한 국가의 접근 방식이었죠. 한국에서 저는 존중과 포용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죠. 사람들은 제 필요를 더 많이 배려하고 신경 써주었죠.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학업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죠. 대학에서 저는 서로를 수용하고 지지하는 모임을 발견했죠. 교수님과 동료 학생들은 제 장애가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꺼이 도와주었죠. 이런 환경은 제가 학업에 성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수업 토론과 그룹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주었죠. 사회적으로도 장애가 대인관계에 거의 방해가 되지 않았죠.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지인들은 제 배경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제 한계를 존중해 주었죠. 그들은 제가 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꺼이 계획을 조정해 주었죠. 아순시온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딛는 것과 같았죠. 두 도시는 풍경뿐만 아니라 삶의 리듬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죠.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배움의 기회로 가득한 모험처럼 느껴졌죠. 서울에 대한 첫인상은 미래지향적인 도시 풍경이 지배적이었죠. 거리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어디를 둘러보아도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첨단 기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는 아순시온의 전통적이고 느긋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죠. 지하철 노선은 복잡하지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도시를 연결하고 있었죠. 대중교통이 불안정한 도시에서 온 저에게 이는 신선한 변화였죠. 특히 몸이 불편한 저에게 독립성과 이동성을 부여해줘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서울의 또 다른 특징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번화한 쇼핑가 사이사이에 유서 깊은 궁궐과 고즈넉한 사찰이 있어 도시의 빠른 속도에서 벗어나 고요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은 매혹적이었고 제가 사랑하게 된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었죠. 서울의 음식 문화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어요. 한식의 다양성과 맛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매콤한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부터 김치와 비빔밥을 제공하는 전통 식당까지 매 끼니마다 맛에 대한 탐험이 이어졌죠. 이미식 여행은 단순히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각 요리의 문화적 의미와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했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종종 사람들이 공존하는 조화에 감탄했죠. 인구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는 질서와 존중의 분위기가 느껴졌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교통규칙을 준수했으며 대체로 예의 바르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죠. 이러한 시민의 책임감은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깊은 인상을 남겼죠. 서울의 문화생활은 활기차고 다양했죠. 서울은 음악, 예술,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였죠. K-팝 아티스트들의 화려한 공연, 한국 전통 무용의 섬세한 아름다움, 수많은 갤러리와 박물관의 생각을 자극하는 예술 작품에 매료되었죠. 이러한 문화적 경험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저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죠. 서울에서 처음 몇 달 동안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향수병과 언어 장벽, 문화적 오해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학습 과정의 일부였죠. 이를 통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죠. 서울에 살면서 저는 한국의 뿌리 깊은 돌봄과 공동체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었죠. 개인의 욕구가 공동체의 배려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았던 배경을 가진 저에게 한국 사회의 이러한 측면은 특히 인상적이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돌봄 문화가 장애인에게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저는 접근성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개인의 복지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회를 만났죠. 꽉 찬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주거나 혼잡한 거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사람들이 더 인내심을 갖고 기꺼이 도와준다는 것을 느꼈죠. 이러한 친절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감과 존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러한 배려의 문화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결집하는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웃은 물론 낯선 사람까지 함께 모여 서로를 돕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했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가슴 뭉클했고 이전에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게다가 한국의 돌봄 방식은 신체적 지원을 넘어선 것이었죠.
정서적, 심리적 안녕도 중요하게 생각했죠. 사람들이 정신 건강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낙인이 적다는 것을 알았죠. 이는 매우 신선했고 더 건강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데 기여했죠. 사회적인 측면 외에도 복지 및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시행 중인 정책과 프로그램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되어 있었죠.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신체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파라과이에서 근육 결핍증을 앓고 있는 제 인생은 동정과 감탄이 뒤섞인 반응으로 가득했죠. 동정심은 사람들이 저를 보기 전에 제 장애를 먼저 보았기 때문이고, 존경심은 제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식에 대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비판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죠. 파라과이의 물리적 인프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곳이 많았죠. 이러한 공간을 탐색하려면 많은 계획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관리하기는 쉬웠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장벽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은 확연히 달랐죠. 서울의 인프라는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죠. 대중교통부터 공공건물까지 접근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죠. 이러한 배려가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독립성과 이동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었죠. 무엇보다도 한국의 장애에 대한 태도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장애를 신체적 조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만의 능력과 관심사를 가진 한 개인으로 대했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반영된 것이었죠.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죠. 제 장애에 대한 인식이 한계에 초점을 맞추던 것에서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바뀌었죠. 한국에서는 신체적 어려움보다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저를 정의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오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성장과 이해라는 극복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였어요. 파라과이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문화가 장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서울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애정과 고국인 파라과이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게 되었죠. 이러한 내적 갈등은 단순히 주거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기 다른 곳에서 성장한 제 정체성의 여러 부분을 조화시키는 것이었죠. 서울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서울은 저에게 개인적, 직업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했고 도전적이면서도 풍요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저에게 자비로운 사랑을 주었죠. 한국은 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에 대한 기억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죠. 가족, 친구, 그리고 아순시온의 익숙한 거리에 대한 추억이 제 가슴을 울렸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압도적으로 밀려오는 순간이 있었고 떠나온 삶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키기도 했죠. 파라과이 방문은 기쁜 재회와 가슴 아픈 이별이 교차하는 씁쓸한 시간이었죠. 서울로 돌아올 때마다 제가 두세 개를 살아왔음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지리적 차원을 넘어 정서적, 문화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에서는 공동체의 화합이 우선시되는 집단주의적 사회에서 적응하는 법을 배웠죠. 파라과이에서는 개개인의 표현과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제가 자라온 규범이었죠. 서로 다른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했어요. 제 미래를 어디에서 만들어갈지 결정하는 것은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죠. 제 개인적인 선호도뿐만 아니라 제 경험과 기술을 고려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고려해야 했죠. 어디에서 계속 성장하고 기여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였죠. 서울에서의 여정이 계속되면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어요. 이 선택은 단순히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머무는 곳,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결정하는 것이었죠. 한국에서 저는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도 저를 성장시켰죠. 또한 한국에서 사랑을 발견한 것도 저를 이 땅에 정착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죠. 반면 파라과이는 제 뿌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파라과이는 제 가족의 땅이자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이며 어디에 살든 제 정체성의 일부로 남아있죠. 파라과이로 돌아가 해외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적용하여 나라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은 매우 매력적이었죠. 결국 저는 제 집을 서울로 결정했죠. 미래에 대한 설렘과 떠나야 한다는 상실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2단계에서 저에게 맞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죠. 한국에 남기로 한 결정은 파라과이와의 작별이 아니었죠. 그 대신 제 여정이 저를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파라과이와의 인연을 유지하고 자주 방문하고 문화와 전통을 일상에서 계속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었죠. 서울을 삶의 터전으로 결정하면서 파라과이인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인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죠.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두 나라에서의 경험이 저를 어떻게 독특한 개인으로 형성했는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저는 파라과이 유산의 일부분을 일상생활에 계속 녹여냈죠.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파라과이의 명절을 축하하며 우리의 음악, 음식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러한 명절은 파라과이의 풍부한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였고 두 세계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죠. 직업적으로도 저의 배경과 경험은 제 업무에서 가치 있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죠. 저는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이 역할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을 연결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저의 열망을 실현하는 일이었죠. 아순시온에서 서울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도전과 발견, 성장으로 점철된 길이 보였어요. 매일 새로운 교훈과 기회를 얻으며 계속 펼쳐지는 여정이었죠. 제 이야기는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었을 때 생겨나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죠. 결국 저는 집이 단순히 지도상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은 우리가 사랑과 목적, 소속감을 찾는 곳이며 저에게 집은 아순시온이나 서울이 아니라 여행 그 자체, 제가 쌓아온 다리, 그리고 제 삶을 구성하는 풍부한 경험에 있죠. 이 여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국경 없는 세상을 포용하는 제 이야기는 매일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어요. 제 한국 적응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번에도 들으러 와주세요.